역사적으로 만들어진 나쁜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 지위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어디서나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능력의 열등함, 체력의 열등함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보다 더 사악하고 나쁜 존재다라고 많은 문화권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책에서 다룬 유럽 문화권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유럽 문화권에서 여자가 나쁜 존재인가? 차이나 책방에서 4년 만에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서울에서는 처음 그 예술 인간을 말하다 보라책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보라책은 제가 2016년부터 시작한 예술 시리즈의 마지막 권입니다. 1권이 예술 역사를 만들다. 빨간 책. 그때는 정말 너무나도 욕심도 많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쏟아부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019년에 도시를 만나다. 조금 그때는 저도 좀 나이브한 생각으로 그렇게 너무 어렵게 쓰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시들에서 탄생한 예술 작품과 또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셨겠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시련과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쓴 책이 이 마지막 예술 인간을 말하다 보라책입니다. 이 책은 저는 좀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제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겠지만 정말 그 우수수수수 강의들이 다 취소되고 막 갑자기 스케줄표가 텅 비고 막 있던 그 강연도 다 연기되고 뭐 또 그 무관중 강의, 무관중 공연 진짜 그거 하고 나면은 몸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관객들에게 마치 관객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 세상이 정말 사는 게 별거 아니로구나. 그냥 재미있게 노는 게 최고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책도 이제는 더 이상 어렵게 쓰지 말고 재미있게 쓰자. 한 사람의 독자로서 저부터도 어려운 책은 더 이상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떤 느낌으로 썼나 하면 내가 아는 모든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어떤 삶의 슬픔과 기쁨과 희노애락을 담아서 쓰고 침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즐거운 독서 시간은 이제 침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거든요. 그 낮에 뭔가 신경도 곤두서고 피곤하고 그 스트레스 받았고 그런 일들을 침대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다 누그러뜨리고 저는 이렇게 잠으로 들어가는 편이라서 그렇게 침대에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하자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무거운 책을 쓴 주제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책은 무거우나 그런 느낌으로 썼어요. 그래서 흥미를 자극하는 걸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마녀와 판파탈이라는 주제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쁜 여자,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이 나쁜 여자는 대체 나쁜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지위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그 어디서나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능력의 열등함, 체력의 열등함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보다 더 사악하고 나쁜 존재다라고 많은 문화권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책에서 다룬 유럽 문화권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유럽 문화권에서 여자가 나쁜 존재인가? 바로 기독교 문화에서 이브가 아담을 유혹해서 파멸에 빠뜨리는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루카스 카나나가 그린 그림에서 보면은 아담은 선악과를 받으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이거를 먹어도 되나? 이런 감정을 온몸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브는 어떻습니까? 아니야 이거 먹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에 찬 이런 눈빛과 손짓으로 탁 선악과를 잡아당겨서 딱 따서 아담에게 건네줍니다. 여기서 이 뱀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사악한 존재는 바로 이 이브 여성입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공간은 낙원이죠. 뒤에 황혼이 지고 있습니다. 이 황혼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
그들에게 허락된 낙원에서의 시간이 끝나간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동물들도 다 보면 풀이 죽어 있어요. 이 동물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곧 낙원에서 쫓겨난다라는 점을. 이 그림이 사실 기독교의 가치관에서 여자를 터부시하고 여자를 어떤 사악한 존재로 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자는 선량하고 선한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인 남자 아담을 유혹에 빠뜨려서 결국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한 존재예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 중에 한 명인 성모도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여성에 대한 시각은 약간은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자는 가장 존귀한 인물인 예수를 낳은 가장 고귀한 성인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류를 유혹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악한 존재인 겁니다. 서양 예술, 서양 문화의 두 가지의 큰 줄기는 하나는 그리스 신화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그러나 대체로 여성은 나쁘다, 사악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 신화는 어떨까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여성은 대개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낳은 고대 그리스도 역시 군국주의 문화권이죠. 폴리스들은 다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국가였고, 그 폴리스들은 군사적으로 갈등을 많이 빚었기 때문에 이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가장 유용한 가용 자원은 전사였습니다. 전사는 100% 남자죠. 여자는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도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인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속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이아를 보면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가는 길에 너무나도 승리에 취한 나머지 포세이돈의 아들인 폴리페무스, 외눈박이 폴리페무스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폴리페무스가 자기의 아버지인 포세이돈에게 부탁해서 포세이돈의 분노를 산 오디세우스는 10년이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타카로 돌아가지 못하고 바다를 떠돌게 되죠. 그리고 그 바다에서 갖가지 모험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름답지만 사악한 세이렌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해협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뱃사람들은 모두 미쳐서 결국은 배가 난파되고 마는데, 오디세우스는 병사들의 부하들의 귀를 다 막게 하고 자신의 몸은 돛대에 묶어서 이제 세이렌의 해협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이렌은 이 그림에 등장하는 것처럼 반인 반어,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영국 화가인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그린 오디세우스와 세이렌을 보면 세이렌이 여기서는 새로 등장해 있습니다. 그러면 세이렌은 반인 반어입니까? 반인 반조입니까? 알 수 없죠. 알쏭달쏭하죠. 고대 그리스의 항아리를 한번 볼까요? 자, 반인 반조가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세이렌은 몸의 반은 사람, 몸의 반은 새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세이렌을 반인 반어로 알고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반인 반조면 팔과 손이 날개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노래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악기는 리라를 뜯지 못하죠. 그리고 몸이 이렇게 새이면 섹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몸이 사람이어야 섹시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이렌의 신화가 전에 내려오면서 반인 반어로 바뀐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나쁜 여자는 섹시한 겁니다. 그리고 섹시한 여자는 나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서양 문화권에는 분명히 아름답지만 사악한 여자에 대한 그런 터부시하는 가치관이 오랫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여자는 기분이 나쁘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성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가치관이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입니다. 1400년부터 1750년까지 최소한 5만 명의 여자가 마녀 사냥에 의해서 희생됐습니다. 마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녀는 일단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 활동하죠.
밤에 지금 이 고야의 그림처럼 악마와 연애를 합니다.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서 악마와 교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훔쳐서 그 아이들을 죽입니다. 아이들의 손가락이나 코나 그 다음에 타타르인의 간이라던가 유대인의 머리카락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한데 솥에 넣고 끓여서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런 마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기독교가 전래하기 전부터 유럽에 퍼져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전래하기 전에 서기 4세기에서 5세기에 유행했던 게르만 설화를 바그너가 자신의 오페라 대본으로 삼아서 반지 시리즈를 쓰죠. 그 반지 시리즈에 발퀴레라는 여전사가 등장합니다. 이 발퀴레는 하늘을 날아가는 여전사들이고 싸우다가 죽은 용감한 전사들을 저승의 발할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합니다. 바그너의 링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이 발퀴레죠. 이 발퀴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을 날아가는 여자라는 이미지는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유럽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합해지면서 기독교가 이제 유럽이 기독교 문화권으로 변모하면서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민간 전승 설화들이 기독교와 합쳐지면서 하늘을 날아가는 나쁜 여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마녀 사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마녀라는 존재는 일단 사악한 존재이고 아까 이브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남성을 유혹해서 결국 그 유혹으로 인해서 남성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1606년에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맥베스를 보면 맥베스와 벤코우는 덩컨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용맹한 장군들이고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충성심에는 그 어떤 티끌이나 흠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맥베스와 벤코우는 3명의 마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3명의 마녀가 맥베스에게 이제 왕이 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녀의 유혹에 의해서 선량하던 맥베스는 무너지고 그의 세계는 어둠으로 빠져듭니다. 결국은 그가 덩컨왕을 죽이고 왕을 시역하고 왕위에 오르는 그런 반란을 저지르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맥베스라는 선량한 인물을 무너뜨린 사람은 마녀이고 그 마녀는 여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썼다는 것. 셰익스피어의 모든 희곡들은 당시에 실제로 글로브 극장에서 대중을 위해서 공연된 연극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그런 얘기에 등장했다는 것은 마녀에 대한 광범위한 터부시함,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존재들이 마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서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유럽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녀에 대해서 실제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녀를 그림으로 그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가들도 두려웠을 테니까요. 당대의 지성인이었던 알브레히트 디러의 애칭에 마녀가 등장하는데 이 마녀는 염소를 거꾸로 타고 밤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마녀하면 생각나는 빗자루를 들고 있죠. 지금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마녀의 입에서는 사탄의 주문이 흘러나오고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늘로 뻗친 것은 그녀가 중력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천사들처럼 보이는 존재들이 있는데 사실 이들은 다 이 사탄의 천사들이죠. 여기에 알브레히트 디러, A와 D를 합성한 이 화가의 모노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그림에서는 약간 마녀에 대한 디러의 태도가 모호합니다. 여기서 4명의 여자 혹은 4마녀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아마도 마녀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성의 누드를 그리고 싶은데 누드를 그릴 길이 없으니까 그냥 마녀라고 붙여서 이런 애칭을 그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루벤스가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거의 흡사한 3명의 여신을 그렸거든요. 지금 그 두 구도가 대단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루벤스만 해도 여성의 누드를 그리는데 아무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시대의 화가였어요. 그러나 듀러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듀러는 마녀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애칭을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마녀 사냥은 실제로 벌어졌고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주로 혼자 사는 결혼하지 않은 늙은 여자들이 이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되었는데 그녀들은 마녀이기 때문에 잔혹한 고문, 산채로 배를 가르거나 불에 태우는 이런 식의 잔혹한 고문이 모두 용인됐습니다. 당시는
400년에서 1600년, 특히 1500년대 후반부터 1600년대 초반까지 독일어권과 동유럽에서 가장 마녀 사냥이 흉행했는데 그때 유럽은 참 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흑사병의 유행이 간신히 좀 잦아드는가 했더니 100년 전쟁이 일어났고 다시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 최초의 국제적인 전쟁인 30년 전쟁이 일어났죠. 이 30년 전쟁 동안에 독일어권의 성인 40%가 사망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쟁의 피해가 막심했고 또 전염병과 기근이 돌았습니다. 이때 이제 소빙학이라고 해서 이 시기에 1500년대와 1600년대의 겨울의 기온이 지금보다 1도 정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계속되었고 이때 이 소빙하기에 나무들이 한층 더 단단하게 조직이 짜여져서 요 시기에 성장한 나무로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네리우스 같은 인물들이 바이올린 명기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기가 어려운 시기였고 기독교권인 유럽인들은 자연히 이게 기독교 천년 왕국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의 종말을 늦추기 위해서 무언가 자신들의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 지목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은 혼자 사는 늙은 여자였죠. 그래서 이 마녀 사냥에 대해서 교회도 용인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입장대로 예수나 마리아가 절대적인 선이면 그 절대적인 선에 대비되는 절대적인 악도 분명히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악을 마녀에게 투사했습니다. 마녀들로 몰린 여자들에게 가해진 가혹한 고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녀로 지목된 여자들을 절벽에서 밀었습니다. 절벽에서 밀면 그 여자는 절벽에서 떨어지겠죠. 그녀가 마녀면은 아마 사탄의 힘으로 날아갈 겁니다. 만약 그렇게 날아가면 잡아서 화형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100% 마녀니까. 그녀가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어버리면 그녀는 마녀가 아님을 죽음으로써 증명하는 겁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녀 사냥의 올가미에 걸리면 여자들은 도저히 달아날 수 없었습니다. 의외로 신구교 간의 갈등은 마녀 사냥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살기가 어렵다는 점,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졌을 때 그 민심의 흉흉함이 마녀들에게 꽂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750년대까지 마녀 사냥은 유럽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5만 명이라는 여자들이 마녀로 몰려 죽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 5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5만 명은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만 숫자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5만 명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잔다르크죠. 잔다르크가 1431년 루앙에서 화형당했을 때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그녀의 나이는 19이었습니다. 그리고 잔다르크는 죽을 때까지 문맹이었습니다. 글도 읽지 못하는 19살의 처녀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산채로 불에 태워져야 했을까요? 잔다르크는 1412년에 동레미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집은 이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10대 초반부터 이제 그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15살이 될 무렵 어느 날 하늘에서 성 미카엘과 성녀 카타리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성인과 성녀는 그녀에게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프랑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100년 전쟁 중이었죠. 영국이 거세게 프랑스를 침략해 들어왔고 파리는 이미 영국군의 수중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샤를 6세가 죽었는데 왕세자가 이제 아버지가 부왕이 죽었기 때문에 후대 왕으로 즉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랑스 왕들은 전통적으로 랭스에 있는 대성당에서 즉위를 해요. 그런데 랭스로 왕세자가 가기 위해서는 오를레앙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오를레앙을 영국군이 지배하고 있어서 1년 넘게 왕세자는 프랑스 왕으로 대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왕까지 없으니까 프랑스 군들의 사기는 다 땅에 떨어졌죠. 프랑스 내에서도 이렇게 된 이상 그냥 공석인 프랑스 왕의 자리를 영국 왕 헨리 6세에게 주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0년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종전됐겠죠.
그런 상황에서 잔다르크는 위기에 빠진 프랑스를 구하라라는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15살 때 처음 들렸던 성인과 성녀의 음성이 2년 후에 다시 그녀가 17살 때 다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무작정 이 샤를 7세 왕세자를 만나러 갑니다. 왕세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군대를 줬고 그녀는 머리를 자르고 남장을 하고 갑옷을 입고 군대를 이끌고 오를레앙 수복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1429년에 왕세자 샤를은 랭스에서 샤를 7세로 즉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잔다르크는 전투에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부르고뉴군에게 잡힙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 프랑스 동부에 부르고뉴 공국이 있었는데 이 부르고뉴 공국은 한 발은 프랑스에 한 발은 영국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부르고뉴 공국은 일단 이 포로로 잡은 잔다르크의 몸값을 주면 잔다르크를 넘기겠다고 프랑스 군과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샤를 7세는 잔다르크의 몸값을 주기를 거절합니다. 아마도 샤를 7세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그녀의 도움으로 이미 왕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녀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보다도 잔다르크의 인기가 더 높아질까 봐 그것을 경계했을 겁니다. 부르고뉴 군은 프랑스 군에게 거절당하자 영국군과 다시 교섭을 해서 몸값을 받고 영국군에게 잔다르크를 넘깁니다. 그리고 영국군은 그녀를 마녀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샤를 7세는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잔다르크가 마녀라면 샤를 7세는 마녀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니까 그의 왕의 정통성은 크게 훼손되겠죠. 영국군이 잔다르크가 마녀다라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동레미의 들판에서 잔다르크의 귀에 들렸던 성 미카엘과 성녀 카타리나의 음성이 사실은 사탄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자르고 갑옷을 입고 군대를 이끌었다라는 것도 자연의 법칙에 반하니 그녀는 마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0명이 넘는 신학자들과 잔다르크는 싸워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잔다르크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죠. 당시 이제 파리가 영국군에게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리 대학의 그 신학자들은 모두 영국 쪽이었는데 파리 대학의 신학자들 47명 중에서 42명이 그녀가 마녀다라는 데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431년 5월 마지막 날에 잔다르크는 19살의 나이로 마녀이기 때문에 산채로 화형당합니다. 프랑스에서 중요한 성인 중에 한 명이 잔다르크죠. 실제로 로마 교황청이 1920년에 그녀를 성녀로 봉했습니다. 잔다르크의 이미지, 순결한 젊은 처녀였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초대 교회의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하는 잔혹한 결말,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순교했던 순교 성인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잔다르크는 성녀였을까요? 아니면 마녀였을까요? 그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정체는 성녀도 마녀도 아닐 겁니다. 그녀는 다만 신앙의 열정에 너무 깊게 몰입한 나머지 헛소리를 들었던, 히스테리를 일으켰던 불쌍한 한 여자였을 뿐일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처녀를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모두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녀 사냥은 1750년대가 되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미 프랑스의 루이 14세와 또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제는 마녀 사냥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00년대가 되면 과학 기술이 진보하면서 계몽주의가 퍼져가면서 마녀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은 다분히 초자연적인 현상에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기반한 막연한 어떤 마녀 사냥의 광풍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악한 여자, 나쁜 여자에 대한 믿음, 사악한 여자, 나쁜 여자에 대한 생각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나쁜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쁜 여자들이 모두 매력적이라는 게 문제겠죠. 자, 삼손과 데릴라가 있습니다. 일단 구약 성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은 힘이 엄청난 장사입니다. 취미로 사자를 사냥할 정도이고 당나귀의 턱뼈로 수많은 블레셋인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어떻게 해도 이 삼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삼손은 너무 포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유대인들이 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인들에게 이렇게 넘기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삼손은 엄청난 힘으로 자기의 몸을 그 묶은 그 밧줄을 다 끊고 다시 블레셋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유대의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유대를 다스리게 되죠. 블레셋인들은 어떻게 삼손을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모든 힘센 영웅은 다 술과 여자에 약하죠. 그래서 삼손도 여자에 약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아름다운 미인 델릴라를 삼손의 아내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델릴라는 계속 삼손에게 그 엄청난 힘의 근원을 물었습니다. 삼손은 대답을 회피했지만 마침내 술에 취해서 털어놓습니다. 내 머리카락에 힘의 근원이 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델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그를 블레셋인들에게 넘겼습니다. 블레셋인들은 약속된 은 1000냥을 델릴라에게 줬죠. 삼손은 블레셋인들이 두 눈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장님이 되어서 연자방아를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삼손은 자기의 그 실수를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삼손은 노인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의 머리는 다시 자랐죠. 그리고 블레셋인들은 다신교를 믿었는데 다곤 신의 그 축제일에 삼손을 신전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려고 했어요. 삼손은 기도를 하고 신전에 두 기둥을 밀었습니다. 그에게는 머리카락과 함께 힘이 돌아왔죠.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때까지 삼손이 죽였던 모든 블레셋인들을 합한 수보다 더 많은 수의 블레셋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그 기둥에 깔려서 목숨을 잃게 되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성경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삼손이 이 델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델릴라가 이발사를 불러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깎는 장면이 이제 루벤스가 그린 그림이죠.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이 그림에서 여기서 이발사라는 존재는 사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작품의 어떤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루벤스는 이발사라는 존재를 그림에 등장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손을 양쪽으로 엇갈리면서 마치 피아노를 칠 때 양쪽으로 피아니스트가 손을 엇갈리는 것처럼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데 이 손동작이 우리에게 절로 뭔가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해지죠. 우람한 삼손의 육체는 상반신만 드러나 있고 하반신은 어둠 속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그의 눈에 못을 박기 위한 블레셋 병사들이 문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델릴라는 아름다운 여자죠. 붉은 치마를 입었는데 이 붉은색이 삼손의 눈에서 이제 곧 쏟아질 피처럼 느껴집니다. 자, 델릴라의 머리 뒤에, 목 뒤에 늙은 노파가 등장했습니다. 이 늙은 노파는 왜 등장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델릴라의 외모가 이렇게 아름다우나 그녀의 마음속은 이 노파의 모습처럼 추하고 음험하다. 두 번째는 그녀의 이 아름다움, 젊음도 시간이 가면 속절없이 이렇게 추한 노파처럼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젊은 게 좋다는 걸. 나이가 들면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이 보여주는 극적인,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연극입니다. 그런 극적인 느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라색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마치 막이 올라가고 이 장면이 연극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사실 저는 루벤스 굉장히 좋아하는데 루벤스의 이런 그림은 항상 영웅과 어떤 영웅과 절세 미녀가 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에는 인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인 반다이크는 이 스승이 그린 영웅과 절세 미녀의 드라마에 인간을 한번 넣어보기로, 인간성을 넣어보기로 합니다. 지금 반다이크가 그린 삼손과 델릴라는 분명히 루벤스 자신의 스승이 그린 삼손과 델릴라의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지금 그의 머리가 다 잘리고 블레셋 병사들이 들어와서 삼손을 묶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사랑하던 델릴라가 자신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묶이면서도 한사코 한 손을 델릴라의 허벅지에서 떼지 못한 채 애절한 표정으로 델릴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델릴라도 자신의 그런 행동을 지금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녀의 표정 확실히 후회하는 표정입니다. 그녀의 머리 뒤로 놀란 노파의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이 놀란 노파의 얼굴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이 작품이 루벤스의 이 작품의 후속편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모호한 부분입니다. 델릴라는 정말 뼛속까지 악녀였을까? 아니면은 그녀의 마음에는
이 반다이크의 그림처럼 삼손을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조국에 대한 사랑과 블레셋인들의 위협이 삼손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델릴라에 비해서 훨씬 더 그로테스크하고 훨씬 더 매력적인 악녀는 아마 살로메일 겁니다. 살로메는 누구인가요? 그의 손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죠. 세례 요한은 신약에 등장하는 중요한 예언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는 다 세례 요한을 예수가 30살이 됐을 때 그에게 세례를 준 인물이라고 기억하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유대에서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자벳과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사촌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1년 먼저 태어났는데 그 엘리자벳이 요한을 낳을 때 그 아기를 받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더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시리라라고 예언을 하죠. 많은 그림이 세례 요한을 담고 있는데 그림에서 세례 요한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는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머리가 길고 지저분합니다. 당연합니다. 광야에는 미장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산 인물답게 몸에 낙타의 털옷 같은 짐승의 가죽을 두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서 이 피부는 늘 구릿빛이죠. 그리고 이런 십자가 모양의 지팡이를 들고 있고 양과 함께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징들이 다 갖춰지면 이 그림 속의 인물은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왕비인 헤로디아스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 전 남편의 이복형인 헤롯 왕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부도덕하다고 요한은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헤로디아스 왕비는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를 잡아가두나 워낙 유명한 설교자였기 때문에 그를 헤롯 왕은 감히 죽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스 왕비는 그에 대한 앙심이 너무나도 컸죠. 어느 날 궁정에서 연회가 열렸는데 헤로디아스 왕비가 데리고 온 이복달 살로메가 7베일을 벗는 관능적인 춤을 선보입니다. 그 춤에 헤롯 왕은 홀딱 반해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로메는 아직 어린 소녀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의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헤로디아스 왕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왕비는 은쟁반에 담긴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녀는 그대로 가서 그 말을 전하죠. 헤롯 왕은 펄쩍 뛰면서 왕국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다른 것을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살로메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례 요한은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목이 은쟁반에 담겨서 살로메의 손에 전해지게 되죠. 이 이야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델릴라 얘기보다 훨씬 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로테스크하죠. 사실 성경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헤로디아스가 데리고 온 딸이 소녀가라고 나옵니다. 그녀는 이 성경에서의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순진무구한 소녀입니다. 살로메라는 이름은 요세피우스 플라비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책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 역사가의 책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살로메 때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책에서는 요한의 높은 인기를 경계한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더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진위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춤으로 자신의 의붓 아버지를 매혹시키고 그 대가로 유명한 그 설교가의 목을 요구하는 젊은 여자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그로테스크하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그 이야기를 그림에 담게 되죠. 본인도 살인자였던 천재 화가인 동시에 살인자였던 카라바조는 2번에 걸쳐서 이 세례 요한의 목이 살로메의 손에 들린 쟁반에 담기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마치 이 장면 다음 장면이 이 장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에는 목이 서 있고 다음 장면은 목이 누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다음 장면처럼 느껴지는데 이 그림들은 카라바초가 본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그려진 거죠. 카라바초는 1606년에 로마에서 파르네제 근위제 대장의 아들을 우발적으로 죽이고 이제 나폴리로 도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인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살인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그림에서 모두 살로메는 이렇게 쟁반에서 몸과 시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정숙한 여자야. 나는 이런 끔찍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별 상관이 없어라는 식의 포즈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입술에는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어려 있습니다. 여기 망난이나 살로메나 모두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태연한데 가운데 있는 이 노파만이, 여기서도 노파가 등장하죠. 노파만이 이 죽음이라는 비극을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이 노파만이 인간적인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지금 화가는 아름답지만 사악한, 아름다움은 이렇게도 사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빛과 어둠의 대비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제가 책에서 자주 이야기한 키아로스쿠로 기법입니다. 명암법이죠. 그러나 사실 저는 이 그림들이 살로메라는 여자의 심리를 그렇게 잘 표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어디까지나 남자이고 본인이 살인을 해본 카라바조 입장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1515년에 그려진 이 그림이야말로 정말로 이 복잡한, 대체 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살로메의 심리를 잘 보여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티치아노가 한 설정은 무엇인가 하면 살로메는 세례 요한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연모의 감정은 세례 요한에게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살로메는 요한을 도저히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살로메는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의 죽은 목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자기가 소유할 수 없는 남자를 살로메는 소유하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했나? 이 여자의 표정입니다. 이 아마도 하녀인 듯한 이 여성은 지금 살로메보다 조금 어려 보입니다. 그녀를 굉장히 경탄하는, 감탄하는 듯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눈길은 무엇인가 하면 여자들이 다른 예쁜 여자를 볼 때의 눈입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여자들이 예쁜 여자를 미워할 것 같으시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 여자들은 예쁜 여자 좋아합니다. 우리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 하면 별로인데 괜찮은 남자랑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자들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예쁜 여자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우리는 김희선, 전지현, 수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그렇게 예뻐질 수 없잖아요. 지금 맞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하녀의 표정은 뭔가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바라보는, 또 한 명의 아름다운 여자를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감탄하는 여자의 시선입니다. 이 여자가 살로메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그녀가 바로 지금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죽어있는 요한의 목도 굉장히 잘생겼네요. 예. 이런 식의 해석이 1515년에 가능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거의 이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이 해석이 왜 가능한가 하면 이 해석을 한 사람이 바로 오스카 와일드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살로메라는 희곡을 쓰죠. 이 희곡은 사실 성경의 이야기의 줄거리만 따왔을 뿐 완전히 이 살로메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새롭게 창조했습니다.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면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 버린 요한을 결국 살로메는 죽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대가로, 춤의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안았을 때 그 목에다가 이제 나는 너의 입술에 키스할 수 있어 라고 키스한 후에 그 목을 개에게나 줘버려라 라고 하면서 던져버리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살로메입니다. 바로 세기말적인 정말 그런 판파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스카 와일드는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서 많은 화가들이 그린 살로메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살로메의 모습들도 모두 관찰했고, 특히 오스카 와일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상징주의 화가인 귀스타프 모로가 그린 춤추는 살로메의 모습입니다. 이 모로의 살로메는 상당히 동양적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로는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라던가 여러 아랍과 중동의 색채를 관찰해서 동서양 어디쯤에 어떤 비현실적인 그런 꿈속과도 같은 춤추는 살로메를 창조했죠. 그리고 여기서 오스카 와일드는 순진하면서 동시에 사악한 여자, 세기말적인 판파탈 살로메의 모습을 그리게 되고, 그 희곡을 보고 이제 리알트 슈트라우스가 단막 오페라 살로메를 쓰게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살로메가 1905년에 드레스덴에서 초연되었을 때 38번의 커튼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에 독일 청중들이 정말로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청중들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쁘고 사악한 파문파탈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에서조차 이런 파문파탈들이 존재할 정도죠. 19세기가 되면 마녀의 이야기도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이런 성경의 이야기도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도 여전히 나쁜 여자는 있었습니다. 싫지 않은 나쁜 여자, 바로 매춘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만화의 그림에서 보면 남자들과 여자들이 오페라 극장에서 무대회를 하고 있는데 남자들은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실크엣을 썼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익명성 속에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지금 짧은 스커트를 입었죠. 이 당시에 이렇게 종아리가 드러난 짧은 스커트는 속옷입니다. 그녀들은 이 극장의 여배우들입니다. 지금 이 가면 무도회가 왜 열렸나 하면 이 여배우들은 자기의 스폰서를 찾고 이 부유한 신사들은 여배우들 중에서 자기의 세컨드를 찾는 것입니다. 매춘에 대해서는 사실 매춘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사실 상이하고 정확하게 그게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19세기 유럽의 산업사회에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성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교육의 기회가 아예 없었고 공장에서 일하거나 한여로 일을 해도 남성의 2분의 1밖에 급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급료로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들은 살기 위해서 매춘을 하는 처지에 내몰려야만 했을 겁니다. 여러 기록들이 있지만 1900년에 빈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200만이었는데 그중에 5만이 매춘으로 생계를 유지한 여성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850년대에 런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의 3분의 1의 직업이 매춘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극장의 여배우나 발레리나들의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살기 위해서 매춘을 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드가가 그린 발레 무대 리허설이라는 작품에서 막 무대에서 리허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의자를 놓고 무대 한 구석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이 발레 리허설을 지켜보는 남자들이 있죠. 이 남자들은 극장의 후원자, 아보네라고 불리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들이 리허설을 보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마네의 그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세컨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정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를 데리고 다니고 정부를 자랑하는 것은 19세기에 굉장히 만연한 풍속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루이 15세의 후궁 메트레 상트들이었던 퐁파두르 후작 부인을 보고 계신데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많은 군주와 귀족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정부를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이 퐁파두르 후작 부인을 보시면 아름다운 정말 너무 아름답고 이 옆으로 살짝 앉아 있는 포즈도 사실 관능적이죠. 그리고 책을 들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누군가가 온 것을 보고 싹 고개를 돌린 거예요. 그녀의 뒤에는 자기의 책장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책이 지금보다 훨씬 귀중품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서가를 가지고 있을 정도이고 지금 보시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여자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적이고 아름다운 이 바다에 꽃이 떨어져 있는데 마치 이 드레스에서 꽃이 지금 떨어진 것 같죠. 이런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성을 공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여자가 루이 15세의 정부였습니다. 이 퐁파두르 후작 부인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루이 15세의 정식 왕비였던 마리아 왕비의 초상을 보세요. 누가 더 예뻐요, 솔직히 말해서. 훨씬 예쁘셨습니까? 이렇게 상류층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정부를 자랑할 수 있는,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귀족과 상류층은 몰락합니다. 그리고 그 귀족의 위치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돈 많은 부르주아가 차지했잖아요. 그럼 부르주아도 나도 그렇게 정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마네의 올랭피아가 1865년에 살롱전에서 공개됐을 때 많은 파리 남성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분개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여자는 누군가 하면 고급 창부입니다. 콜걸이죠. 지금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꽃도 달고 팔찌도 하고 있고 한 발에 비단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그녀의 하녀가 꽃다발을 가지고 왔죠. 이 꽃다발은 누가 보낸 걸까요? 남성 고객일 겁니다. 그 고객이 보낸 꽃다발을 올랭피아는 오만한 표정으로 무시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매춘부에게 남성 고객은 고객이기 때문에 남성 고객
보다 매춘부가 더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에는 이 그림에서 남성 고객을 연상시키는 하녀를 흑인으로 그리고 이 올랭피아의 발치에 있는 고양이도 검은색으로 칠합니다. 검은색은 전통적으로 위험한 색깔이고 열등한 색깔입니다. 다크호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을 통해서 파리지앵들은 자신들이 의당 지배하고 자신들이 과시해야 하는 정부라는 존재가 그림에서 남성과 여성의 위치가 역전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당시 파리지앵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거죠. 특히 또 제2제정시대 나폴레옹 3세가 통치했던 1850년부터 1870년 사이에는 이런 산업혁명과 안정된 어떤 경제 정치적 상황을 토대로 해서 마치 과거의 루이 14세 시대처럼 화려한 이런 풍습을 자랑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습속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돈이 많은 남자들은 오늘날의 돈 많은 갑부들이 스포츠카를 자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부를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춘은 딱 잘라서 불법도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의 약간 어두컴컴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매춘부들은 낮에는 거리에서 호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샹젤리제 같은 큰 대로에서는 거리에서 호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루이 앙케탱이 그린 밤에 샹젤리제에 서 있는 여자를 보면 이 여자는 화려한 모자를 썼고 베일로 얼굴을 가렸고 지금 털이 달린 외투를 입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 외투나 털이나 다 그렇게 고급 옷이 아닙니다. 좀 고급 옷을 흉내낸 싸구려 옷들이죠. 그녀는 밤에 호객을 하고 있는데 마차를 탄 남자들은 그녀를 다 아랑곳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녀의 뒤를 스쳐가는 자세히 보시는 남자의 실루엣도 보이죠. 아름답고 처연한 젊은 여자. 이 매춘부에 대한 이미지가 화가들에게 창작의 영감을 자극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이 여자들은 어떻게 호객을 했냐면 카페에서 호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어떻게 호객을 하냐면 자리에 혼자 앉아서 술을 한 잔 시켜놓고 담배를 피고 있으면 만약 그 여자와 거래하고 싶은 남자는 그 앞에 맞은편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가 성립돼서 둘은 나가는 거예요. 마네가 그린 자두 브랜디 같은 작품에서 이런 분홍빛 살결과 그 살결과 엇비슷한 색깔의 밝은 원피스와 뒤에 자줏빛 소파로 그림이 화사한 그런 느낌을 주지만 사실 이 그림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그렇게 손님을 호객하는 매춘부라는 것이죠. 매춘부들은 다양한 계급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계급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높은 계급의 매춘부들은 자신의 애인과 나갈 때 꼭 그 자신의 애인이 준 보석과 드레스를 걸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매춘부가 입은 옷을 보면 당시 사람들은 그 남자가 돈을 잘 버는지 아니면 벌이가 시원찮은지 알 수가 있었죠. 지금 이 사교계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보면 화려한 무도회가 열리는 그 장소죠. 막 입구에서 사람들이 도착해서 코트를 벗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도 비싼 모피 코트를 벗고 있고 그 안에도 공단으로 만든 값비싸 보이는 드레스를 입었죠. 그녀는 아주 젊은 2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코트를 벗겨주는 남자는 보면 어이구 아버지가 아니라 할배네요. 할배. 네. 이 두 사람이 지금 파트너인 겁니다. 이런 식의 풍습이 만연했던 것이 19세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물론 있었죠. 사회의 아웃사이더였고 반골인 마네입니다. 마네는 이런 것들 아주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급 창부인 나나가 이렇게 그 화장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그의 파트너가 와서 지금 외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를 반밖에 안 그렸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 남자를 모욕한 것이죠.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라는 식으로. 나나는 지금 자기 뒤에 있는 남자가 마치 안 보인다는 것처럼 여유만만하게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당시에 파리지앵들이 마네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마네는 늘 욕을 먹었습니다. 프랑스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인 영국에서도 이런 여성들의 매춘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림이 그려졌는데 윌리엄 홀맨 헌트가 그린 이 깨어나는 양심이라는 그림에서 남자의 무릎에 한 여자가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장면이죠. 근데 지금 이 여자가 입고 있는 이런 옷은 빅토리아 시대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옷은 속옷입니다. 속옷만 입고 남자의 무릎에 앉아 있으려면 이 여자는 이 남자의 아내여야 하죠. 그런데 지금 여자의 손이 모은 손이 그림의 정가운데에 X자를 그리면 정가운데에 있는데 그 손에 약지에 반지가 끼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 여자는 남자의 정부인 겁니다. 남자는 아마도 은행을 하거나 공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여자의 집을 런던 교회에 꾸며줬습니다. 지금 피아노라던가 원목 테이블이라던가 카펫이라던가 모두 비싼 그런 가구를 넣어줬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여자의 집에 와서 이 여자를 희롱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렇게 좋은 데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새장 속에 갇힌 새와 마찬가지죠. 지금 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는 장갑, 새가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이 새를 노리고 있죠. 이 장갑과 새는 모두 이 여자의 처지를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뭔가를 바라보면서 팍 뭔가를 깨달은 듯한 얼굴입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그녀의 뒤에 거울이 있어서 우리는 그녀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봄이나 초여름의 실록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실록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지금 막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라고 깨달은 겁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남자의 도움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겨우 실록다리를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바깥에 나가서 한여를 하던가 공장에서 일이라도 해서 내가 돈을 벌자라고 생각을 했을 리는 없죠. 한마디로 이 그림은 여자에 대해서 당시에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는 늘 순결하고 착하고 정말 순종적이고 그런 도덕적인 그런 여자여야 한다. 성모와 같아야 한다. 라는 식의 가치관을 당시 남자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 남자들 중에 일부가 예술가였기 때문에 예술가들의 그림에서 여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75년에 공연된 카르멘에서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음악성에도 불구하고 초연이 정말 참담하게 실패로 끝났고, 그 실패의 충격으로 비제가 37의 신금경색으로 요절할 수밖에 없었죠. 카르멘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세비야의 담배 공장 여직공인 집시 카르멘은 순진한 남자 도노세를 꼬여냅니다. 그래서 도노세는 그 여자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죠. 그러나 카르멘은 이내 에스카미오라는 잘생긴 투우사에게 반해버립니다. 투우사에게 가려는 카르멘을 한사코 도노세는 붙잡고 이 찌질한 남자에 대해서 카르멘은 뿌리치면서 네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를 구속할 수는 없어 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사막에서 눈이 돌아간 도노세가 품에서 칼을 찔러서 꺼내서 카르멘의 가슴을 찌르면서 공연은 막을 내려요. 이 작품이 실패한 것은 그런 식으로 사실 카르멘이 자기의 말을 안 듣는다고 도노세가 결국 그녀를 죽이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스토킹 범죄잖아요. 그것이 그런 범죄가 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에 작품이 실패한 게 아니라 작품의 주인공인 여성이 착하고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 집시라는 담배공장 직공이고 집시라는 천한 신분의 남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나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작품이 초연해서 참담한 실패를 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파리에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공연되고 있고 파리가 유럽에서 가장 많은 공연이 열리는 도시였지만 그렇게 세련된 도시에 사는 파리지앵들의 생각도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겁니다. 나쁜 여자에 대한 판타지, 여자에 대한 어떤 환상은 늘 공고했습니다. 그 로열 오페라의 한 오페라 연출가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페라 가수는 태어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연출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오페라 가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모든 오페라 가수는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피와 육체의 처절한 오페라입니다. 이 차이콥스키가 이 파리에서 카르멘을 보고 폰 메크 부인 자신의 후원자에게 편지를 써서 나는 10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가 바로 프랑스 오페라가 이 카르멘이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썼는데 그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정말로 카르멘은 지금 가장 많이 공연되는 프랑스 오페라죠. 계속 어떤 반복된 환타지가 등장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유혹하고 관능적이지만 그렇게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는 나쁜 여자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는 식의 판타지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뒤집은 것이 아마도 툴루즈 로트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툴루즈 로트렉은 물랑 루즈의 화가죠. 툴루즈 로트렉은 알비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 귀족 가문에는 유전병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뼈가 잘 부러지는 유전병이었죠. 그래서 툴루즈 로트렉도 12살에 양쪽 다리뼈가 부러진 후로 성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그의 키는 138cm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돼서 파리로 온 툴루즈 로트렉은 요 사람이 툴루즈 로트렉인데 주로
경마장의 기수나 춤추는 그 여성들이나 서커스의 광대처럼 격렬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빠르게 그렇게 해서 그렸습니다. 자기가 빨리 달리거나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889년에 이 파리의 피갈거리에 붉은 풍차라는 이름의 물랭루즈라는 카바레가 문을 열죠. 낮에는 음식을 팔고 밤에는 쇼를 하는 이런 카바레는 파리에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물랭루즈는 후발주자였어요. 그래서 물랭루즈는 이 후발주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일단 무대에 큰 코끼리가 백열 전등으로 장식된 거대한 무대 장치를 만들었는데 백열 전구를 필라멘트를 개량해서 잘 꺼지지 않는 백열 전구를 에디슨이 만든 것이 1879년입니다. 그리고 1882년에 미국 국회의사당에 이 백열 조명이 켜져요. 그러니까 1889년이면 백열 전등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인데 파격적으로 물랭루즈는 이 백열 전구를 켠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려한 무대에서 여성들이 다리를 번쩍번쩍 들면서 추는 춤, 캉캉을 추게 하죠. 이 캉캉의 모습을 포스터로 그린 이가 물랭루즈의 화가 바로 툴루즈 로트렉입니다. 로트렉은 이 물랭루즈의 무대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과감하게 선으로만 만들어진 많은 것들이 생략된 무대에서 라굴리라는 무희가 캉캉을 추고 있고 지금 백열등 조명이 막 장렬하는 와중에 신사가 실켓을 쓴 신사가 손을 들면서 번쩍 들면서 놀라고 있는 장면, 이런 수많은 물랭루즈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석판화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5가지 색으로 그려진 포스터를 시간당 10,000장까지 인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랭루즈 포스터를 통해서 미술은 미술관에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랭루즈는 큰 인기를 얻게 되죠. 툴루즈 로트렉은 이 물랭루즈로의 인기와 함께 유명세가 높아졌지만 그는 홍등가에서 매일매일을 살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을 해쳐서 36에 요절합니다. 그러나 이 홍등가에서 툴루즈 로트렉은 많은 매춘부들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매춘부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사악한 나쁜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녀들은 늙어가는 얼굴을 두꺼운 화장으로 감추고 응접실에서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고, 아니면은 모욕적인 성병 검사를 받고, 아니면은 자신들의 숙소에서 서로끼리 내밀한 동성애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그녀들은 아름다운 여자도 아니고 사악한 여자도 아니고 그저 늙어가는 생활인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나쁜 여자에 대한 판타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앤디 워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판타지를 필요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그런 환상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일상을 우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 위주의 사회와 남성 위주의 문화는 그 판타지의 대상으로 아름답지만 사악한 여성, 판무 파탈과 마녀를 창조했습니다. 툴루즈 로트렉은 그런 식의 환상을 거부합니다. 그가 그린 매춘부 여성들은 가난한 늙어가는 생활인일 뿐입니다. 이 그림들은 아름답지는 않지만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한 직업인으로서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툴루즈 로트렉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점인 것 같고, 오히려 판타지보다 이렇게 진실을 담고 있는 그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예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강의 끝났습니다.